이래서 며느리가 상을 못 받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비난의 말투입니다. 정수는 부엌 구석에 서서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박인표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봅니다. 전혀 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합니다. 어머니가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유 없이 며느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박인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어젯밤부터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 부은 손목, 지친 표정,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부당한 비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인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손이 상 모서리를 잡습니다. 모두가 박인표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그 순간 박인표는 상을 힘껏 밀어냅니다. 쾅! 상이 엎어지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밥그릇이 깨집니다. 반찬들이 흩어집니다. 내 아내는 평생 이 집 제사에 인생을 갈아 넣었어. 박인표는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만해. 박인표의 외침이 집안을 울립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습니다. 아들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엌에서 정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을 위한 외침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박인표의 집이었죠.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이면 이 집은 새벽부터 부산해집니다. 부엌에서는 정순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제사 준비만큼은 한 번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맡길 수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제사를 주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정순 역시 그게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도마 위에는 무, 당근, 표고버섯이 놓여 있습니다. 정수는 칼을 들어 물을 채 썰기 시작합니다. 사각사각 칼날이 도마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어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무리를 했던 탓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안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밥을 지어야 합니다. 아이고, 손목이. 정수는 작은 신음을 흘립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잠시 쉬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박인표가 나옵니다. 68배 나이, 허리는 꼿꼿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박인표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사람이기도 합니다. 벌써 시작했어? 박인표는 부엌 문턱에 서서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칼을 듭니다. 네, 오늘 식구들 많이 오잖아요. 일찍 시작 안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박인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마루로 나가 담배를 꺼내듭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박인표는 멍하니 어둠이 걷히는 마당을 바라봅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 풍경이 반복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자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풍경 말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게 어디야. 그걸로 된 거지.
박인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제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자리입니다. 형제들도 보고 조카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는 날이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박인표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내의 고생쯤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고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떠오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찬물에 물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쌀을 일구느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8시쯤 첫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입니다. 며느리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로 속닥거립니다. 어머니 또 혼자 다 하셨겠네. 맞아.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시고. 며느리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무언가를 보며 킥킥 웃습니다. 화면에는 연예인 가십과 유행하는 영상들이 지나갑니다. 며느리들은 가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지만 일어나 도우려는 기색은 없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아도 정수는 그저 참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괜히 눈치 보이게 할 필요 없어. 정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전을 뒤집습니다. 손목은 점점 더 붓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합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며느리의 자리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정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전 10시 형제들이 모두 도착합니다. 박인표의 형과 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총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한옥을 가득 채웁니다. 거실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형님, 올해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뭐 큰일 없이 지내지. 자네는? 저도 그럭저럭이죠. 요즘 농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긴 한데. 박인표는 형제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형제들이니 이런 자리가 소중합니다. 박인표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한 대 더 피웁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정순 혼자입니다. 접시를 나르고 국을 따르고 밥을 푸고 쉴 틈이 없습니다. 정수는 잠시 부엌 구석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지나면 좀 쉴 수 있을까?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거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박인표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겁니다. 정순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정수는 그런 박인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원망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고생한다, 힘들지.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박인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정순의 손으로 완성된 상입니다. 탕, 전, 나물, 과일, 떡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앞에서 가족들은 모두 감탄합니다. 역시 어머니 솜씨는 대단해. 맞아요. 매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칭찬을 듣는 정순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박인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고생했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박인표는 그저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가 평화롭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균열이 시작될 테니까요. 제사상이 완성되고 가족들이 상 앞에 모여듭니다. 박인표가 제일 앞자리에 앉고 형제들이 그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은 뒤쪽에 앉습니다. 정수는 가장 구석, 부엌과 가까운 자리에 앉습니다. 언제든 일어나 음식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박인표가 먼저 절을 하고 형제들이 차례로 절을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는 진행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시간,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이 시간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절이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됩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죠. 가족들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정수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나릅니다. 국그릇, 접시, 수저, 반찬. 끊임없이 손이 움직입니다. 어머니, 국 좀 더 주세요. 큰 며느리가 말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국을 퍼서 돌아오는데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걸어가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손떨림 때문에 국물이 살짝 흘러 식탁에 묻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큰 며느리가 휴지를 꺼내 식탁을 닦으며 말합니다. 정수는 황급히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손이 좀.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큰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박인표는 그 모습을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그저 밥을 떠먹을 뿐입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작은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화면을 보며 킥킥 웃습니다. 큰 며느리도 자기 폰을 꺼내 들고는 무언가를 보며 웃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로 폰 화면을 보여주며 속닥거립니다. 이거 봐, 완전 웃겨. 진짜네, 이런 것도 있어? 박인표의 형이 며느리들을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수는 다시 부엌에서 전을 더 가져옵니다.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더 드세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아직 괜찮으시네요. 큰 며느리가 말합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말투입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손 떠신다던데요? 우리 친정 어머니도 요즘 요리 잘 못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거듭니다. 정순의 표정이 굳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과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큰 며느리가 다시 말합니다.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제사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인표는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말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침묵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정수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손목은 점점 더 아프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담소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부엌의 정수는 혼자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박인표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아내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게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뭐라도 사줘야지. 박인표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실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제사는 끝났지만 정순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싸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져갈 음식을 일일이 포장해야 하니까요. 정수는 부엌 구석에 잠시 주저앉습니다. 손목을 만지며 작게 신음합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거실의 웃음소리만이 부엌까지 들려올 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어스름이 한옥을 감쌉니다. 제사가 끝난 후의 시간,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가족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복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실에 커다란 식탁보가 깔리고 정순이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전, 나물, 떡, 과일. 박인표의 어머니, 80을 넘긴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오랜 세월 이 집안의 어른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자, 형님 댁은 이거 가져가고. 시어머니가 큰 봉지에 음식을 담아 박인표의 형수에게 건넵니다. 형수는 공손히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동생 댁도 이거 가져가. 시어머니는 박인표의 동생 부부에게도 음식을 나눠줍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챙깁니다. 며느리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줍니다. 모두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음식을 받아듭니다. 정수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족들에게 나눠지는 걸 보니 보람도 느껴집니다.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이 끝나가는데 정순에게는 아무것도 건네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봉지까지 모두 나눠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시어머니가 정순을 쳐다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넌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지. 며느리가 상 받긴 좀 그렇다. 순간 정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지. 시어머니는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박인표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본 겁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봅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인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효라고 배웠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자식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박인표는 그저 담배만 깊게 들이마십니다. 연기가 폐를 채우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쉽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씁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집 사람인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정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부엌의 정수는 혼자입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박인표는 마루를 서성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아내를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합니다. 결국 박인표는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담배를 한 대 더 피울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둘 가족들이 집을 떠납니다. 형제들은 인사를 하고 며느리들은 받은 음식을 들고 차에 올라탑니다. 손주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갑니다. 형님,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또 봬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박인표는 형제들을 배웅합니다. 차들이 하나씩 마을을 벗어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시어머니도 안방으로 들어가 쉽니다. 이제 집에는 박인표와 정순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끝없는 일입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고 어깨는 결리고 허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해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박인표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그 장면만 떠오릅니다. 아내의 굳은 표정,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가슴이 무겁습니다. 내가 뭐라도 말을 했어야 했나? 박인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박인표는 한숨을 쉬고 텔레비전 소리를 높입니다. 생각을 지우려고 애씁니다. 부엌에서 정수는 마지막 정리를 끝냅니다.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지쳐 보입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고 입가에는 힘이 없습니다. 정수는 작게 한숨을 쉬고 부엌을 나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런 날이 반복될 겁니다. 정수는 그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박인표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확인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부엌불을 켜자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깨끗하게 닦인 싱크대, 정돈된 그릇들, 깔끔한 식탁.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며느리들의 비웃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의 침묵. 정수는 부엌 구석 찬장을 열고 파스를 꺼냅니다. 낡은 파스통입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 물건이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옷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손목이 드러납니다. 퉁퉁 부어 있고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만지면 아픕니다.
아이고. 정수는 작게 신음하며 파스를 손목에 붙입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조금 시원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합니다. 정수는 다른 쪽 손목에도 파스를 붙입니다. 두 손 모두 성한 데가 없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동안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정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낍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4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기가 힘듭니다. 박인표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부엌 쪽이 신경 쓰입니다. 정순이 아직도 부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구석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박인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내가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수는 평소에 절대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순이 지금 혼자 숨어서 울고 있습니다. 박인표는 부엌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인표는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방문을 닫고 담배를 꺼내듭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난 왜 그때 한마디를 못했을까? 박인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낮에 어머니가 정순에게 차갑게 대할 때 자신이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감싸고 어머니를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사람인데. 박인표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이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 아내의 고생을 외면했다는 것,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모두 자신의 잘못입니다. 부엌에서는 정순이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일도 일은 계속될 테고 삶은 계속될 테니까요. 정수는 파스를 붙인 손목을 만지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부엌 불을 끕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 생각뿐입니다. 미안한 마음, 죄책감, 후회.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킵니다. 내일은 뭐라도 말해야지. 박인표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은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마을에는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하지만 박인표의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침 준비는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박인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손목은 여전히 아프지만 정수는 파스를 떼고 일을 시작합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힘이 빠집니다. 어젯밤의 서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8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나십니다. 정수는 황급히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갑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물러나옵니다. 박인표도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아침상을 차려놓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인표는 작게 말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박인표는 밥을 떠먹으며 아내를 쳐다봅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침 식사가 끝납니다. 박인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갑니다. 담배를 피우려는 참입니다. 정수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박인표의 형입니다. 어젯밤 집에 갔다가 오늘 아침 다시 들른 겁니다. 뭔가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박인표는 형을 맞이합니다. 형은 거실로 들어와 앉습니다. 정수는 차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내옵니다. 형님, 차 드세요. 고맙네. 형은 차를 받아 마십니다. 박인표도 옆에 앉습니다. 두 형제는 담소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다를 것 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다 형이 말합니다. 그나저나 제사 준비 수고 많았어. 올케가 혼자 다 했더라고. 박인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매년 하던 거니까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좀 도와줘야지. 며느리들도 있잖아. 형의 말에 박인표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형 말이 맞습니다. 며느리들이 도와야 하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들에게 뭐라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난 가볼게. 일이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형님. 형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올케한테 잘해줘. 고생이 많은 사람이야. 형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박인표는 현관에 서서 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형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올케한테 잘해줘. 고생이 많은 사람이야. 박인표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잘해준 적이 있던가요? 돌이켜보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아내의 고생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어젯밤 집에 갔던 아들 내외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박인표와 아들들, 며느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음식을 나릅니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큰 손주가 공손하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표정을 찌푸립니다. 이 밥이 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정순이가 밥을 또 질게 했네.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정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밥은 평소처럼 지었습니다. 물도 똑같이 넣었습니다. 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습니다. 이래서 며느리가 상을 못 받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비난의 말투입니다. 정수는 부엌 구석에 서서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박인표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봅니다. 전혀 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합니다. 어머니가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유 없이 며느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박인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어젯밤부터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 부은 손목, 지친 표정,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부당한 비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인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손이 상 모서리를 잡습니다. 모두가 박인표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그 순간 박인표는 상을 힘껏 밀어냅니다. 쾅! 상이 엎어지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밥그릇이 깨집니다. 반찬들이 흩어집니다. 내 아내는 평생 이 집 제사에 인생을 갈아 넣었어. 박인표는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만해. 박인표의 외침이 집안을 울립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습니다. 아들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엌에서 정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을 위한 외침입니다. 엎어진 상,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국물이 마루에 흘러내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박인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앉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자식이 어미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자식이. 시어머니는 박인표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박인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 아내는 4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시어머니는 다시 소리치려고 하지만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을 짚으며 주저앉습니다. 며느리들이 놀라 일어섭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가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졸도하신 겁니다. 순간 집안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들이 소리칩니다. 작은 아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릅니다. 며느리들은 부채질을 하며 시어머니를 깨우려 애씁니다. 박인표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합니다. 어머니를 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상을 엎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정순이 뛰어나옵니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목을 잡아봅니다.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정수는 당황합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폭발했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따라갑니다. 며느리들도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아버지도 빨리 오세요. 큰아들이 박인표를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박인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수는 박인표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목소리는 떨립니다. 정수는 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박인표는 정순을 쳐다봅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 박인표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두 사람은 마주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박인표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이제 됐어요. 늦었지만 당신이 내 편이라 고마워요. 정순의 말에 박인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핑 돕니다.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몰랐어. 박인표는 정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습니다. 엎어진 상 앞에서 흩어진 음식들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후 박인표가 말합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가봐요. 어머님께 사과도 하고. 같이 가자. 박인표는 정순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섭니다. 뒤에는 엎어진 상과 흩어진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치우면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박인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은 자신을 비난할 겁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실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 정순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합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표와 정순을 보자 모두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병원 응급실 앞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인표와 정순이 다가가자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비난의 어조입니다. 작은아들도 거듭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데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던데. 박인표는 고개를 숙입니다.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박인표는 아들들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 그게 상을 엎을 이유가 됩니까? 큰아들이 반박합니다. 며느리들도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다가갑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박인표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행입니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이신 것 같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들은 다시 박인표를 쳐다봅니다. 책망하는 눈빛입니다. 박인표는 고개를 숙입니다.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집니다.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가지만 박인표와 정수는 문 밖에 섭니다. 들어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십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들들이 다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여긴 어디야?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립니다. 엎어진 상, 박인표의 외침, 그 모든 게 떠오릅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인표는 어디 있어? 밖에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인표와 말을 섞지 않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습니다. 집안은 냉전 상태입니다. 박인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괴롭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더 흐르고 몇 달이 지납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제사가 다가옵니다. 박인표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박인표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님, 올해 제사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무슨 소리야? 제사는 계속하되 준비는 모두가 함께 하려고요. 아내만 고생시키지 않고요.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래, 그게 맞지. 알았어. 제사날이 다가오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들들도 손을 거듭니다. 심지어 박인표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섭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랍니다. 평생 부엌일을 하지 않던 남편이 서툴지만 칼을 들고 채소를 썹니다. 며느리들도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큰 며느리가 정순에게 묻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쳐 줍니다. 예전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십니다.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습니다. 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박인표가 앞에 서고 가족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도 앞자리에 섭니다. 박인표 옆자리입니다. 절을 마치고 음복을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상석에 앉습니다. 박인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앉게 합니다. 이번 제사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수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박인표는 확고합니다. 가족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인표가 입을 엽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제사는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나눕니다. 누가 며느리고 누가 사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고생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위해 차리는 겁니다. 박인표의 말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반성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정순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울게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입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됩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시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합니다. 박인표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부엌에서 그릇을 닦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1년이 흐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마을에는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박인표의 집에는 봄보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오랜 과로로 인한 만성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인표는 매일 병원을 찾습니다. 아침이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도시락입니다. 오늘도 박인표는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로 들어섭니다. 왔어?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합니다. 얼굴은 여윈 편이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박인표는 침대 옆 탁자에 도시락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전도 한 조각 넣었고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잡채, 계란말이 전, 밥, 그리고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담긴 도시락입니다. 정수는 도시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당신이 만들었어요? 응. 며느리한테 배웠어. 몇 번 실패했는데 오늘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박인표는 수줍게 웃습니다. 68배 나이에 처음 배운 요리입니다. 손이 서툴고 칼질도 어색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입 먹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정성이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간이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처음입니다. 늘 정순이 차려주고 박인표가 받아먹기만 했으니까요. 박인표는 정순이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는 모습이 소중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미안해. 박인표가 갑자기 말합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봅니다. 왜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나야. 40년 동안 당신한테만 고생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박인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니야. 난 당신 고생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더 나쁜 거지. 박인표는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당신을 위해서. 정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고마워서입니다. 늦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듭니다. 따뜻한 봄 햇살입니다. 병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그럼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라든지. 박인표의 제안에 정수는 놀랍니다. 평생 여행 한 번 가자는 말을 안 하던 남편입니다. 진짜요? 응.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제사도 아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정수는 미소 짓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좋아요. 그럼 제주도 가요. 그래, 가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할지.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쪽으로 기웁니다. 박인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요. 박인표는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박인표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병원을 나서는 박인표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맑고 평온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인표는 작은 꽃집 앞에 섭니다. 들어가서 작은 꽃다발을 삽니다. 내일 병원 갈 때 가져갈 겁니다. 정순이 좋아할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십니다. 박인표를 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내일도 병원 갈 거예요. 그래. 옳게 잘 챙겨라. 시어머니의 말에 박인표는 놀랍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박인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럴게요. 밤이 찾아오고 박인표는 홀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정순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만날 테니까요. 박인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정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해. 박인표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정순에게 직접 말할 겁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입니다. 박인표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사랑은 결국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